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모건 스탠리 리포트 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표변이죠. 사실 그동안에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우리 쪽을 직접 상대한 건 아니라 작년 6월에 AI 쪽의 수익성 문제 한번 문제 제기해서 한번 싹 뒤집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9월에는 겨울이 온다. 제목부터 좀 싸늘하죠. 9월에 겨울이 오는 건 오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일찍 당겨가지고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이런 싸늘한 리포트로 또 그때 반도체 시장 완전히 확 끌어내렸습니다. 마침 또 그때만 해도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시작되고 있던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타겟은 SK 하이닉스였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가라앉는 그런 촉발제 역할을 했었죠. 그때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하로 내리면서 사실 좀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 1년여 만에 거꾸로 우리 반도체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매력적이다, 내년에 공급 부족하다, 사라 이런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평균 수준에서 매력적,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 매수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유는 앞서도 얘기가 좀 일부 나왔겠습니다. 간단합니다. HBM도 그렇고 레거시도 그렇고 좀 다 좋다. 그리고 수요가 2026년 내지 2027년까지는 부족할 거다. 수요가 부족하니 단가가 오를 것이고 단가가까지 오른다. 수요가 부족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Q가 늘어나는 거고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P가 오르니 QP가 다 좋으니 당연히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건 스탠리 내용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장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좀 보수적이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모건 스탠리마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 또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그 정도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빅2가 잘 되니까 당연히 소부장들도 좀 잘 됩니다. 과거 2023년, 4년 그때와 지금 반도체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두 대형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판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장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비도 증설하고 소재도 더 많이 갖다 쓰고 부품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률을 보면 코스닥보다 이 코스닥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소부장들의 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좀 큰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보다 주성엔진, PSK 홀딩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패키징 장비, 웨이퍼 제조 가공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 46%, 테스 같은 경우 이 회사는 방막 증착, 건식, 식각 장비, 장비 업체죠. VM도 장비 업체고 이 건식 식각 장비 만들어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 안 움직이지 않던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 증설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증설이 나타나고 또 기존 설비에서의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면 결국 소재도 필요한 게 늘어나고 부품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빨리 끝나도 2026년 하반기 그다음에 27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정도 하반기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이 사이클은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현재 예정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 다음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때도 여전히 이 수요가 강하다. 그러면은 더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현대차 얘기 좀 해보죠. 표를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 관세 25% 이게 길어질 거라고 현대차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제 증빙이 되겠습니다. 북미에 대한 부분을 20%로 낮췄죠. 아프리카, 중동이 오히려 35%, 유럽이 40% 이렇게 판매 성장률 목표치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중국이죠. 무려 150%. 그다음에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동남아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7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북미에 대한 비중이 최소로 줄이고요. 판매 증가율 부분에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유럽 이런 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관세 문제 25%. 이게 사실은 현재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여파가 가장 큰 북미 시장에 무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시장으로 사업을 좀 판매지를 다각화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전략으로 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좀 괜찮거든요. 지금 유럽은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뭐 판매 보조금을 뭐 주네만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판매 보조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제3국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겠다라는 현대차의 이 전략이 저는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물론 현대차의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강한 모멘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나온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만약에 3분기, 4분기 때 넘어가면서 이쪽에서 수치가 판매가 늘고 있다는 수치가 만약에 눈에 띄게 나온다 그러면 이 현대차는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1,400원 육박을 했죠. 주말 야간장에서 1,399원까지 갔던 환율이 일단 1,300원대 후반, 9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유럽 문제도 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달러화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뭔가 다른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거시적인 지표들은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환율이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해외 쪽의 문제가 좀 더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 국내 지금 외국인 수급이 현재까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늘어나주고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이번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국내 쪽보다는 바깥쪽 상황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 환율 외환시장 상황은 바깥쪽 뉴스를 조금 더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